그 돈이면 평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생은 조용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3억 5천. 내 남편이 남기고 간 것도 아니고 누구 덕도 아닌 내가 일평생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반지하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화 마지막 근무일 그리고 말하지 못한 눈물 퇴직이라. 막상 오늘이 오니까 참 어색하네요. 거울 앞에서 넥라인을 정리하다 말고 내뱉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었지만 그 말은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속마음 같았죠. 눈 비비고 일어난 지 1시간도 안 된 이른 아침. 40줄 넘어 입었던 그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는 여전히 각이 살아있었지만 내 몸은 어느새 더 마르고 어깨는 처져 있더군요. 유난히 오래된 옷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내 마지막 근무일이자 은행원으로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처음엔 창구 업무를 하다 나중엔 기업 고객 관리까지 맡게 됐고 50이 넘어서부턴 후배들 교육도 겸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막상 끝이 오니 마음이 공허하네요. 남편 없이 2 아들 키우느라 워낙 정신없고 분주하게 살아서 정년이라는 게 실감도 안 났습니다. 둘째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유학 가더니 이젠 연락도 잘 안 하고 큰애는 결혼하고 분가한 뒤 전화 한 통 드문드문 오는 사이가 되었죠. 아, 나는 결국 혼자 남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괜히 뒷목이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멀쩡하게 당당하게 나가야지. 화장을 하고 가방을 챙기며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특유의 잉크 냄새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반겨주었습니다. 김 팀장님, 오늘이 그날이네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퇴근 후에 저녁 자리 있어요. 꼭 와주세요. 점심시간 무렵엔 책상 위에 작은 꽃다발과 롤케이크가 놓였더군요. 후배들이 모여 셀카를 찍자며 팔짱도 끼고 이런저런 장난도 쳤습니다. 한참을 웃다 말고 손끝으로 꽃잎을 만졌습니다. 고생했어요란 메모가 붙어 있었죠. 왜 그렇게 눈물이 핑 돌았을까요? 그간의 고생이 밀려와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고생 끝에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퇴근길, 하늘은 맑고 노을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불을 켜고 테이블 위 퇴직금 입금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입금 3억 5천만 원. 숫자가 화면에 딱 박혀 있는 걸 보고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나답게 살아보자. 혼잣말을 하며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조용한 거실에 앉아 커튼 너머 저녁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수첩을 꺼내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봤어요. 여행 다니기, 피아노 다시 배우기, 작은 집 하나 장만하기, 생활비 걱정 없이 살기.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소박한 꿈들이었죠. 그런데 이 3억 5천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가 투자가 지금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정년퇴직자 전용 상품이라 혜택이 큽니다. 최근 유명 배우 씨도 투자했다는 그곳입니다. 처음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친절했던 한 상담원이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나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말투와 세련된 차림새로 나타났습니다. 종이에 출력된 수치와 조감도를 펼쳐놓고 이 상가가 어떻게 바뀔지, 향후 몇 년간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공사 진행률이 80%입니다. 이 상가 하나면 매달 150만 원 이상 수익이 예상돼요. 3억 중반이면 충분히 입주 가능하시고요. 수치를 봐도 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녀의 확신에 찬 말투와
눈앞의 조감도의 마음이 혹해졌죠. 그날 저녁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상가 투자 해봤어? 어우 언니, 요즘 잘만 골라 하면 괜찮다더라. 지구면 개발 들어간다던데. 유명 연예인도 했다며?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계좌에 있던 3억 5천 중 3억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건 약 5천만 원.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활비로는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손에 남은 계약서 한 장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도 자산가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아무도 말리지 않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결정. 이게 나의 독립이고 나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펜 끝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꾸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화, 그 상가는 왜 아직도 비어 있나요? 처음엔 설렘이 컸습니다. 계약서를 쥐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내 가방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긴 처음이었어요. 마치 그 종이 한 장이 내 미래 전체를 담고 있는 것 같았죠. 매달 150만 원씩만 들어와도 얼마나 좋아. 전셋집 살던 빌라를 정리하고 나는 조금 더 작은 하지만 월세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1층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은 햇살이 잘 들고 부엌이 좁지만 아늑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는 나만을 위한 집에서 나만을 위해 살자.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상가 입주는 계약 후 3개월 뒤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요가를 등록하고 근처 평생교육원에서 서예도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여유지만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드는 내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웠죠. 주 1회 상가 건물 앞에도 들렀습니다. 건설 현장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입구엔 임대문이라는 배너가 큼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입점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분양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김영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 마감이 조금 미뤄졌어요. 이런 건 자주 있는 일이에요. 2달 안엔 입점 다 됩니다. 밝은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안심했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엔 다 이렇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번엔 내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김 고객님, 이번 달에도 임대가 안 들어갔어요. 근처 편의점이 들어올 예정인데 임대료가 맞지 않아서요. 하지만 이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제 슬슬 상권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내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졌습니다. 이사 이후로 쓰기 시작한 생활비, 요가 수강료, 학원비, 보험료, 공과금, 얼마 남지 않은 예치금에서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니 슬슬 위기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즈음부터 나는 습관처럼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상가 호실은 1층에 위치한 좋은 자리였지만 같은 건물 같은 면적의 호실들이 월세 없음, 보증금 협의 가능이라는 문구로 줄줄이 올라와 있더군요. 이상했습니다. 분양받을 땐 경쟁률이 세다고 했고 문의가 폭주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곳이 많을까? 내 상가는 왜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날 밤 뉴스에서 지구 분양 피해자 집단 소송이란 자막이 떴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계약 당시 약속된 수익률과는 달리 입점률 저조, 상권 미형성 등의 문제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가 갑자기 낯선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써 있었던 보장,
예정 수익, 계약 시 혜택. 이 모든 말들이 이제는 허울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분양사무소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입구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많던 직원들, 친절하던 상담사, 부드러운 커피 향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은 쪽지엔 사무실 이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이메일은 반송됐습니다. 사기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면 나는 지금 속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달 만에 통화였죠. 아들, 엄마, 상가 투자했었어. 상가? 그게 뭐야? 언제? 퇴직하고 3억 5천 그걸로 했는데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걸 혼자 했어? 요즘 상가 투자 거의 다 망해. 지금 공실 상태면 그냥 빼는 게 나아. 아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빼는 게 낫다는 말이 지금의 내 상황에 무슨 의미인지, 정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나 한 건지 그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몇 번이나 그 상가 앞을 찾아갔습니다. 간판은 아직도 덜 붙어 있었고 벽면엔 입주를 기다리는 전단지만 덧대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창피하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분양 당시엔 이곳이 내 노후 자산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텅 빈 건물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미래의 가능성도, 내 선택도.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매일매일 통장 잔고를 보며 실감하고 있습니다. 3억 5천. 그 돈은 아직도 저 상가 속에 갇혀 있습니다. 3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94,240원. 겨울 내내 전기장판을 틀어두고 산 대가였다. 그날따라 햇볕도 좋고 바람도 선선했지만 나는 보일러를 껐고 플러그도 뽑았다. 그렇게라도 줄여야 했으니까. 통장 잔고는 이미 90만 원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 분명 계산해보면 맞는 말이긴 하다. 이사비, 보증금, 가전제품 몇 개 바꾸고 생활비로 6개월 버티면 남는 건 이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 계산은 달랐다. 그래도 3억 5천이었는데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다. 밥을 먹고 나면 체한 듯 속이 더부룩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하고 무기력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우울감이나 불면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든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퇴직 후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었고 그 몇 안 되던 전화 연락도 상가 투자 얘기 꺼낸 이후엔 더 끊겼다. 아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왜 말도 없이 그랬느냐고 했지만 이해하려 하지는 않았다.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냉정했다. 보험료가 연체됐다는 문자, 자동이체 실패로 납부되지 않았다는 메일, 카드 사용 한도 부족 알림, 모두가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그리고 어느 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다. 김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에 보증금 인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물가도 오르고 주변 시세가 다 올랐어.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사실 그 집을 얻을 때부터 주변보다 싸게 들어온 걸 알고 있었고 집주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올려달라는 그 1,000만 원조차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인터넷에 서울 반지하 월세라고 검색했다. 비좁은 방들, 곰팡이 핀 벽,
씻을 곳도 부엌도 하나뿐인 공간들. 이제 나는 그런 곳으로 가야 했다. 어디든 괜찮아요. 빛만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창문이 없는 방 사진을 보면 목이 메어왔다. 사람이 이토록 쉽게 밀려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짐을 쌌다. 무겁지도 않았다. 옷 몇 벌, 접이식 식탁, 전기포트, 그리고 투자 계약서. 버릴까도 했지만 그건 아직 못 버리겠더라. 이사 당일 택시 기사 아저씨가 물었다. 아유, 혼자 이사세요? 자식은 없으신가 봐요? 나는 웃으며 있긴 해요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서글픈지. 도착한 반지하 방은 생각보다도 더 낮았다. 계단을 몇 번이나 내려가야 했고 문을 열자 싸한 습기 냄새가 확 풍겼다. 바닥에 짐을 놓고 창을 열어보려 했지만 창밖엔 시멘트 벽이 붙어 있었다. 햇살은 없었고 그 대신 고양이 한 마리가 내 눈을 마주쳤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이 너무 가까웠다. 숨이 막혔다. 아무리 베개를 두껍게 해도 머리가 무거웠다. 3억 5천이면 이런 데서 살 이유가 없었잖아. 몇 번을 중얼거리다가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도 못 내고 입을 막고 흐느껴야 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감당할 수 없던 걸 왜 했냐고. 혼자 살겠다고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 모양이냐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도시가스 검침원이 문을 두드렸다. 여기 새로 오셨어요? 네, 아래쪽은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단열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는 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 나 혼자뿐일까? 나는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죠. 3억 5천이 돈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괜찮았을까요? 그 돈이 내 자존심이자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그걸 잃고 난 지금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사화, 괜찮은 척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엔 아이들 돌잔치라 다음에 찾아뵐게요. 큰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공손했지만 어디까지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래, 애들 키우느라 바쁘지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전화 끊고 나면 그 공허함이 더 깊어졌죠.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연락이라는 걸 이젠 나도 알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도 문자도 줄었습니다. 내가 반지하로 내려왔다는 말에 아들은 잠깐 조용해졌고 며느리는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굳이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었어? 조금만 참고 살지 그랬어. 조금만 참고 살았으면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얼어붙은 바닥에 앉아 이런 생각도 안 했겠지. 아들은 언제나 결론부터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옥이 섞인 자존심으로 버텼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아들, 엄마도 좀 쉬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 건넸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문제야. 항상 혼자서 다 하려니까 이 모양이지. 되려 나만 혼이 났습니다. 요즘 나는 하루에 3번 바닥을 닦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른 걸레로 바닥을 훑고 점심엔 창문을 열어 습기를 날리고 저녁엔 따뜻한 물수건으로 곰팡이 기운을 닦습니다. 청소를 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긴 합니다. 하지만 지우지 못하는 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이죠. 왜 그때 그 계약서에 사인했을까? 그냥 전세로 살면서 월세 몇 푼 나오는 집 하나 얻을 걸 어쩌면 나는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월세 따박따박 들어온다 말하고 싶었고, 노후 대비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그 욕심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겠죠. 이따금 반지하 입구에서 위쪽 계단을 바라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발소리, 아이들 등굣길,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들보다 낮은 데에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틀 사이로 물이 들어왔고 방 안은 눅눅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걸었는데 갑자기 미끄러지듯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서러워서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참 오랜만이더군요. 눈물은 시원했지만 다음 날 허리는 쑤셨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작은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었죠. 상자 안엔 즉석밥 몇 개와 비타민,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죠.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는 누구보다 강하니까 곧 잘 버티실 거라고 믿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다 말고 나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엄마, 혼자서도 잘 사는 엄마, 도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 괜찮은 척도 지쳐버렸습니다. 밤이면 자꾸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밥이 생각납니다. 된장찌개에 꽁치 한 마리, 고등어 살 바르던 엄마의 손, 잘 먹어야 산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 시절에 나는 그 말을 우습게 들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너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산다. 그 단순한 말이 지금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서 눈에 띄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시니어 금융 피해자 모임, 상가 투자, 사기 사례 공유 및 대응법 안내. 머뭇거리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고 결국 번호를 저장해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 선택을 한 늙은이일 뿐일까요? 하지만 적어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강한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 모든 척들 속에서 나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지키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화,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나를 살렸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3일이 걸렸다. 도서관 게시판에서 본 그 전단지, 시니어 금융 피해자 모임이라는 문구가 눈에 아른거렸다. 처음엔 자존심이 막았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단지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손편지 한 장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둘째 아들의 글. 엄마는 누구보다 강하니까 잘 버티실 거라고 믿어요. 나는 그 글을 100번쯤 읽었고 그제야 알았다. 버티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걸.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 아, 네. 김영자 님이시죠?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첫 모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아니면 꼭 참석해보세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다. 나는 괜히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저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속아서. 그 말에도 직원은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모임 장소는 구청 문화센터 3층 작은 회의실이었다. 문을 열자 이미 몇몇 분들이 원형 탁자를 중심으로 앉아 있었다. 대부분 내 또래였고 그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분도 있었다. 나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간단히 자기소개 나누고 시작해볼까요? 순서가 돌아왔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저는 김영자고요. 퇴직 후 상가 하나 분양받았는데 공실이에요. 아직도 텅 비어 있어요. 말이 끝났을 때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여성분은 눈가를 닫고 있었다. 그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어느 분은 아파트 재건축 투자로 2억을 날렸고 다른 분은 딸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다가 전부 빼앗겼다고 했다. 놀라웠다.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이토록 똑같이 당했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눈물이 내 가슴을 건드렸다.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자 그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말고요.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모임이 끝난 후 담당자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거기엔 지역법률상담소 연락처, 피해자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정보,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가방 안에 소중히 넣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그 방을 찾았다. 누구는 울었고, 누구는 화를 냈고, 누구는 조용히 다이어리를 적었다. 나는 조금씩 말문이 열렸다. 내가 왜 그 투자를 했는지,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내 허영과 외로움, 가족에게조차 숨긴 내 두려움까지 그 모든 것을 그곳에서는 솔직히 말할 수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모임 리더가 제안했다. 다음 주엔 내가 겪은 가장 아픈 순간이라는 주제로 한 명씩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나는 먼저 말하겠다고 나섰다. 저는요, 첫날 반지하에 들어가던 날이에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여니까 시멘트 벽이 보였어요. 그게 제 인생 같았어요. 답도 없고 나갈 길도 없는 방 안은 고요했다. 그 조용한 공감이 내게는 무엇보다 따뜻했다. 모임에서 알게 된 할머니 한 분이 내게 말을 건넸다. 자기 집이 너무 춥다며? 전기장판 하나 남는 거 있는데 줄까?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은 굳이 집까지 찾아와 건네주셨다. 그 전기장판을 깔고 누운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이 들었다. 사람의 온기라는 게 이렇게 다정하고 묵직한 거였나 싶었다. 며느리에게도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말고 나중에 얼굴 보자꾸나. 답은 없었지만 그건 괜찮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으니까.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물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실이고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나도 이제 울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이제는 믿습니다. 6화. 우리가 만든 현수막 하나가 사람을 살릴 줄은 몰랐죠. 다음 주에 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 한번 해보려 해요. 그동안 너무 조용히 당하고만 있었잖아요. 모임 리더 미정 씨의 말에 방 안 공기가 바짝 긴장되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조용히 당하는 게 미덕이라 배웠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들려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 와서 소리 낸다고 뭐가 바뀌겠냐는 생각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했다. 그 주 토요일 우리는 모임방 대신 구청 앞 공터에 모였다. 미정 씨는 직접 인쇄소에 의뢰해 현수막을 2개나 뽑아왔다. 상가 분양 사기, 우리도 사람입니다. 노후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직접 마카로 쓴 피켓을 들고 우리는 차례로 줄을 섰다. 반지하에서 전기장판을 깔던 나, 재건축 사기로 전세금 날린 황 여사님, 보이스피싱으로 남편 보험금까지 잃은 김 할아버지까지 다들 삶의 잔혹한 면을 겪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눈빛이 반짝였다. 처음엔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다. 또 뭐야? 시위야? 노인들이 뭘 또? 그런 시선을 견디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크게 웃었다. 더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거요. 저희 같은 사람 또 안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 순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중년 여성이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저도 사기당했어요. 5천 날렸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피켓을 받았다.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가 만든 문장 하나, 현수막 하나가 누군가의 침묵을 깨트린 것이다. 시위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순댓국집에 모였다. 김 할아버지가 시원한 막걸리를 주문했고 황 여사님은 이렇게 땀 흘리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며 웃었다. 어머, 김 여사님,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누군가 농담하자 김 여사님이 받아쳤다. 이 나이에 내가 길거리 나가 시위할 줄 알았냐. 이럴 줄 알았으면 젊어서부터 피켓 들고 다닐 걸 그랬다.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그날의 웃음은 반지하에 있던 나를 끌어올려준 삶의 줄 같은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거기엔 오늘의 감사라는 제목 아래 한 줄 한 줄 적는 습관이 붙은 지 보름쯤 됐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글씨에 힘이 들어갔다. 오늘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쥔 피켓이 다른 사람을 살렸다. 나는 그냥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며칠 뒤 모임 채팅방에 한 사진이 올라왔다. 구청 공식 블로그에 우리 시위 사진이 실린 것이다. 시니어 금융 피해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내다. 제목 아래 우리의 모습이 흐리게 담겨 있었고 현수막의 구호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해 보며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그저 작고 초라한 모임이었지만 우리의 존재가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이토록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다. 엄마, 뉴스에 나왔던데 그거 엄마 맞아? 나는 대답 대신 시위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리고 한 줄 덧붙였다. 엄마,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 이제 혼자 울지 않아도 돼. 잠시 후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해. 괜히 그때 그렇게 말해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나는 말없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서 있었다. 그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 속 오래 묵었던 응어리가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만든 현수막 하나가 한 사람을 움직였고 내 아들의 마음도 열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였던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겐 용기였고 나 자신에겐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겁니다. 7화 내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흐르던 날 김영자님 혹시 라디오에 한번 나와 보시는 거 어때요? 모임 리더 미정 씨의 말에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칫했다. 제가요? 네. 구청에서 지역 방송이랑 협업하는데 우리 모임 인터뷰 섭외가 들어왔대요. 근데 모임에서 가장 생생한 사연은 영자님이잖아요. 생생하다는 말이 순간 따끔하게 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젠 도망치지 않아야겠지. 방송국은 작고 조용한 곳이었다. 인터뷰는 녹음으로 진행되었고 나와 진행자 그리고 한 명의 작가만 있었다. 김영자님 준비되셨나요? 네, 조금 떨리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녹음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딸깍 하고 들리자 숨이 멎는 듯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김영자님은 어떤 사연으로 모임에 오시게 됐나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은행에서 30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 후에 받은 퇴직금이 3억 5천이었습니다. 그걸로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월세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목이 메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 상가는 아직도 비어있고 전 지금 반지하에 삽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진행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김영자님, 지금은 피켓 시위도 하시고 다른 분들과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내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요. 저 혼자만 어리석은 줄 알았는데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과 만나면서 비로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의 녹음은 내가 살아오며 처음 내 목소리를 그대로 들은 순간이었다. 방송은 일요일 오전 11시에 송출되었다. 나는 조용히 라디오를 틀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처음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의 목소리가 낯선 공기 속으로 흘러나가는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방송이 나간 지 하루 만에 뜻밖의 연락이 왔다. 혹시 김영자님 되시죠?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 나는 순간 멈칫했다. 저 박정숙이에요. 영자 씨랑 예전에 은행 근무 같이 했던 박정수. 내 첫 직장 동기.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 뒤로 20년 가까이 소식이 끊겼던 사람. 라디오에서 목소리 듣자마자 딱 알겠더라. 영자 씨 그동안 어땠어?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 웃었다. 이렇게 다시 연락 올 줄 몰랐어. 며칠 후 우리는 근처 찻집에서 만났다. 정숙이는 예전보다 조금 더 포근해졌고 웃을 때 여전히 손등을 가리는 습관은 그대로였다. 정말 미안했어. 그때 연락 끊고 너무 바쁘게만 살았지 뭐야. 아니야. 나도 그랬어. 우리 다 살아내느라 그랬지 뭐. 찻잔에 김이 오르고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정숙이는 가끔 눈물을 닦으며 내 말을 들었다. 영자 씨, 그렇게 아팠던 사람 같지가 않아. 지금 되게 단단해졌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 안에 남은 힘을 느꼈다. 정숙이는 내게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여기 프로그램 한번 와볼래? 금융피해자 대상으로 특강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아.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 라디오로 전국에 뿌렸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처럼 용감한 사람이 필요해. 그 말에 나는 다시 괜찮은 척이 아니라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반지하 창문에 붙어 있던 곰팡이 자국을 보며 생각했다. 이젠 그것도 그리 무섭지 않았다. 창문을 활짝 열고 습기찬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나도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고 오래전 인연을 불러오고 또 다른 삶의 문을 열 줄은 이젠 안다.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8화, 나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무대에 선다는 건 처음이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창구에서 대기 번호를 부르던 마지막 순간 이후 거의 1년 만이었다. 그날 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어르신들, 노트북을 펼친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낯설지 않은 얼굴들, 금융피해자 모임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이었다. 나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마이크를 쥐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전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퇴직금 3억 5천을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잃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 말이 공기 중에 머무르자 사람들의 눈이 나를 똑바로 보기 시작했다. 전 한동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요,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정보와 연결되지 못한 사회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저 같은 사람이 절대로 혼자 있어선 안 된다는 걸 말이죠. 나는 상가 계약서 이야기부터 반지하로 내려갔던 날 피켓 시위에 나섰던 경험, 그리고 라디오를 타고 온 박정숙과의 재회까지 천천히 풀어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의 얼굴엔 나도 그런 적 있어요라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저는 제가 겪은 실패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실패도 나눌 수 있을 때 그건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니까요. 말을 마치자 강당 안엔 박수가 울렸다. 크고 요란한 박수가 아니었다. 조용하고 깊게 마치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는 듯한 박수였다. 나는 그 박수 소리에 이제야 비로소 내 이야기가 다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강의가 끝나고 한 어르신이 내게 다가왔다. 나도 같은 상황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용기가 났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예전의 나처럼 말을 삼키고 아픔을 숨겼을 누군가가 이제 나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버텨온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김영자님, 어르신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혹시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특강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번엔 조금 더 웃긴 버전으로 준비해 볼게요. 그 말에 복지사도 웃음을 터뜨렸다. 웃긴 버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와 웃음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게 어색했는데 말이다. 요즘 나는 다시 일기를 쓴다. 날짜도 적고 날씨도 쓰고 그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적는다.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문장을 쓴다. 오늘 나는 괜찮았다. 오늘은 누군가와 웃었다. 오늘도 다시 살아냈다. 작은 방 안창틀 곁에 놓인 화분에는 새로운 싹이 났다. 그 싹처럼 내 안의 삶도 다시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가끔 그 상가 건물 앞을 다시 지나간다. 텅 비어있던 내 호실은 아직도 비어있지만 이상하게도 이젠 그게 그렇게 슬프지 않다. 그곳에 묻힌 건 돈이지만 나는 거기서 사람을 얻었고 내 목소리를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이다. 3억 5천을 잃고 나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잃은 건 돈이었고 얻은 건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실패를 웃으며 들어주고 누군가의 눈물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입니다.